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323명 추가됐습니다. 이틀째 300명대를 유지했지만 여전히 확산세는 심각한데요. 내일부터는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관련 내용 이영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323명, 그중에서 국내 발생이 308명으로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최근의 추이를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부터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요? 예,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300명이 약간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네. 비록 이제 가장 최근에 많은 숫자의 그 코로나19 확진자를 발생시켰던 날에 비해서는 비교적 감소를 한 편이지만 예. 아직까지는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확진자들의 분포 같은 경우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 308명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비율이 숫자가 249명입니다. 예, 한 250명 정도 되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발생 환자의 숫자는 거의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다른 지방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들은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서 네네. 수도권은 지금 전혀 줄지 않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앞으로도 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같은 경우도 강력한 경계를 주면서 예. 다음 주 하루에 한 2,000명 정도 확진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할 정도로 지금은 사태가 아직은 위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교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수도권의 이 확진자 추세는 좀 줄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수도권은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예. 물론 300명, 400명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완전히 통제가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N차 감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깜깜이 환자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러니까 감염원을 찾을 수 없는 깜깜이 환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이제 2.5단계로 우리가 상향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가능한 한 전파를 막아서 그 사이에 감염원을 찾고 격리시키는 과정이 이루어져야만 더 이상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당분간은 뭐 이번 주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거냐를 좀 지켜보고 나서 또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다음 주에는 하루 800명에서 최대 2,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잖아요. 예. 이게 이번 달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에 따른 계산이라고 하던데 구체적인 설명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염 재생산 숫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학자마다 약간 그러니까 의과대학 학자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예, 예. 1.5에서 2.5 정도로 지금 평가를 하세요. 근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걸 1.5에서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재생산 지수라고 한 사람의 감염원이 다른 사람은 전파할 수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예. 최대로 보면 2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산술적으로만 보면 오늘 300명이 내일 600명이 될 수 있고 또 600명이 네네. 1,200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차 감염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이런 재생산 지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점점 많은 사람한테 2배 이상씩 확산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은경 본부장 입장에서는 이게 2,000명까지 늘 수 있다는 건 이 바로 재생산 지수의 계산법에 따르면 예, 예. 이게 N차 감염이 끊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점점 늘어나서 2배씩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많으면 2,000명까지 늘을 수 있다고 하는 비관적 전망을 하셨는데 물론 이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죠. 우리가 중요한 건 그렇죠. 방역 당국이나 우리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방역 대책에 따라주고 또 동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 방심하게 되면 지금 이 재생산 지수로만 본다면 그럴 가능성도 전혀 예측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도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글쎄요. 이영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 역시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이 지금 현재 재생산 지수 최근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러니까 계산한 재생산 지수가 1.5에서 2.0 사이인 게 맞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한 명이 2명 정도의 확진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잠복기는 14일이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3일에서 5일 사이에 발생을 하거든요. 즉 3일에서 5일 사이에 발생을 하고 그 중에서도 3일 정도쯤에 발생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3일마다 2배씩 올라가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4배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300명의 환자가 일주일에 4배면은 다음 주에는 1,200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다시 또 4배면은
거의 뭐 6, 7천 명에 가까운 숫자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개인 방역 수칙 같은 것들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오늘이 딱 8월 10일 집회가 있고 나서 2주가 되는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14일에 잠복기가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8월 15일 날 집회에 노출됐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지역사회에서의 N차 감염의 규모가 아마 지금 대부분 다 결정이 됐을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발병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이제 코로나19를 확산시키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예. 그분들 중에 지금 검사를 받은 분들이 너무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생기는 지역사회 안에서의 N차 클러스터를 얼마나 빨리 찾아서 그거를 차단시키느냐가 아마 다음 주에 코로나19의 발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내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이제 시행을 하는데 앞서서 저희가 이제 중대본 브리핑에서도 들어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좀 달라지는 수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2단계와 3단계, 2.5단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일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된 지가 한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거리두기 효과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크게 지금 현재 3개의 빅데이터를 보고 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이동전화를 이용한 이동량, 두 번째는 대중교통 이동량, 세 번째는 신용카드 결제 양을 보고 알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지표가 전부 다 아직까지도 한 20% 정도밖에는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구나 광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난 시점이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 그 이동량이 감소했을 때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의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시면은 고령자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또 젊은 층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젊은 층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여러 위험 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2.5단계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5단계의 핵심은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이 모일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단계는 거의 3단계에 준할 정도로 올리는 거고 나머지 시설들은 현재 2단계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나왔었지만 고위험 시설 12종의 경우에서 운영 중단이 완전히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점 같은 경우는 20일까지만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포장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은 포장 배달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학원도 300명 이상의 학원은 당연히 모이면 안 되고요. 300명 미만의 학원이라 하더라도 온라인 강의가 가능하도록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지금 허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지금 조치들이 취해졌는데 문제는 이런 제도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결국은 얼마나 따라가느냐. 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지금 고위험군들에 대한 이런 거리두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지켜주시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내일부터 3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취해지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도심에서 카페형 매장으로 운영되는 파리바게트가 제과점으로 등록이 돼서 매장 영업이 가능하다는데 또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이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카페만 지금 현재는 제한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그러니까 식사는 아니죠. 음료수를 마시거나 아니면 뭐 디저트를 먹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가지고 갈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과점 같은 경우에는 안에 그냥 그 일반 카페처럼 앉아서 식사도 하고 그다음에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지금 현재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아니기 때문에 예외장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카페 중에도 프랜차이즈 아닌 카페들이 있어요. 개인이 운영하신 거라든지 소규모로 이런 카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역차별이라는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릴 수 있다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카페를 못 가면 어느가 이제 시간이 있는 분들 같이 중간중간에 어디 앉아서 잠깐 시간을 보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카페를 또 찾아가게 되면 많은 사람이 조그만 공간에 또 모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이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카페 전체를 다 이렇게 동일하게 규제를 제한을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일정 부분 한쪽은 열려 있고 한쪽은 막는 상황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풍선 효과처럼 또 다른 쪽이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이 부분도 방역당국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만약에 뭐 이제 내일부터라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또 다른 위험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이 또 한 곳에 모이게 되니까 그런 점들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뭐 교회에서 집단 감염 사례도 또 발생을 했는데 동작구 서울신학교에서도 7명이 확진이 됐는데 문제는 같은 건물에 노인 요양보호시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규모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교회나 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교 같은데 이 신학교 안에 교회도 있지만 말씀하신 요양원도 그 교회가 신학교, 요양원 함께 세 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양원 같은 경우는 취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 감염이 되면 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기도 모임에서 7명이 확진이 됐거든요. 이 말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도 모임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가까이 붙어서 손을 잡고 기도하거나 뭐 그랬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교회 소모임들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좀 안타깝고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이 만약에 옆에 있는 교회나 또는 요양원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확산됐을 가능성을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단체나 아니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활동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피해를 당하지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이웃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까지도 피해가 된다는 점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방역당국은 8월 16일부터 18일 사이에 이 교회나 요양원이나 아니면 이곳을 방문한 분들의 자발적인 진단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교회, 지금 서울신학교라고 불리는 이 학교나 아니면 그 옆에 있는 교회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 중에 이상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방문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진단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회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요. 각 지자체가 대면 예배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계와 방역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이 교계에서도 뭐 대통령하고 교회 지도자가 만나서 논란이 됐던 부분도 뭐 논란이라기보다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을 좀 확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저도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입니다만 꼭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보지 않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또 뭐 예컨대 하나님이 그거를 뭐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장소가 어디든 간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지 꼭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고 그게 아니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교회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과학의 문제고 예방의 문제인 겁니다. 모든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의 정부의 방역 대책을 적극적으로 따라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몇몇 교회들이 이걸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교계가 한 목소리로 이런 부분들에 동참하겠다는 목소리를 내주셔야 이런 다른 몇몇 교회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선포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선포하셨는데 방역을 지키지 않으면 이웃사랑이 실천될 수 없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대면 예배보다는 당분간은 온라인 예배로 드려주시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남양주에 이제 한 건물에 밀집된 요양원 8곳에서 이제 8곳 중 2곳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또 여기에 같은 건물에 찜질방이 있고 또 어린이 수영장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내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이 또 한 군데에 밀집해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말씀 주셨던 그 남양주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 8곳이 한 건물 안에 밀집해 있는 곳이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 안에 2군데에서 이제 17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8곳에 있는 입소자 130명하고 종사자 90명에 대한 이제 검사를 전부 다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같은 건물 안에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이 이제 밀집해서 있는 경우에 당연히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 감염의 위험성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승강기를 저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승강기라고 부르는 공간은 굉장히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약에 바이러스가 확산이 됐을 때는 그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데 최소한 2시간 이상에서 4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정도의 공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승강기를 탄 상황에서
본인도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자가 말을 하거나 또는 재채기를 하는 경우는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배출될 수밖에 없고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안에 바이러스가 남아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승강기를 이용을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승강기 안이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혼자 탔을 경우는 잠깐 마스크를 벗었으면 하는 또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승강기를 혼자 타더라도 그 안에 바이러스가 한번 배출이 되게 되면은 최소한 한두 시간 이상 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반드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대화는 가급적이면 삼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는 또 하나의 또 위험 요인이 있는 게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손에 붙어 있는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승강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거나 재채기를 함으로써 배출됐던 바이러스가 결국은 버튼이나 이런 데 또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승강기에서의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승강기를 이용하실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화 금지, 그다음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 그리고 승강기를 이용하시고 난 뒤에도 반드시 손위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부산 목욕탕에서 새신사가 확진이 됐는데 접촉자만 1,500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목욕탕 같이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감염 위험도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통상적으로 온도와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안정성이 좀 낮아진다라는 보고들이 예전부터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이 코로나19가 확산되었을 때도 여름철이 되면은 코로나19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지금 저희가 이번 여름에 똑똑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러한 사례는 이제 남반구에 있는 국가들이 먼저 여름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적도 부근에 있는 국가들에서도 역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걸 보면 온도나 습도에 의해서 코로나19가 불활화된다거나 또는 확산이 줄어드는 현상은 우리가 전혀 관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정도의 위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새신사라는 직종이 굉장히 밀접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는 직종이고 그다음에 새신이라는 행위가 굉장히 또 많은 노동 강도를 요구하는 행위이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정도의 접촉이 일어나는지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높은 정도의 접촉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1,500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가지고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여행 중 감염 사례도 지금 늘고 있는데 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에서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재확산세가 일어나기 전에 뭐 여행을 계획하셨던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여행 계획이 있으시면 좀 어떤 좀 수칙들을 좀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좋을지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게스트하우스 사건 같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함께 모여서 밤에 파티를 열었어요. 중요한 건 또 마스크도 안 끼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중에 한 명이라도 감염자가 생기면 그 감염이 전체로 확산될 수 있잖아요. 대화도 할 거고요. 파티를 하다 보면 뭐 노래로 부를 수도 있을 것이고 춤을 출 수도 있을 텐데 그런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이게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저런 사진을 또 홍보 영상으로 올리기도 했어요. 이런 모습들이 저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저는 이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외부에 가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다른 가족과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모이는 걸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제 보통은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주변에 뭐 옆집에 있는 분들이나 친구, 가족과 함께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즘은 방역당국에서 그것도 좀 피해달라고 그래요. 가족끼리 갔으면 좋겠고 가능한 한 외부에 나가셔도 그 여행지에 가셔서도 다른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일을 피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가족과 함께 가서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되 다른 가족들과의 접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 1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모임들을 좀 삼가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방역의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발열 체크라든지 아니면 손 소독하는 거 이 부분을 좀 철저히 지켜주시면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는 장소에 함께 갔을 때 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뭐 음식점에서 예컨대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식사를 할 때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손 소독 잘 하시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만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문제는 바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을 지킨다고 하면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이것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기 전에 사망한 분도 잇따랐는데요. 용인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90대 여성은 확진 판정 8시간 만에, 또 서울에서는 80대가 자택에서 격리병상 이송을 기다리다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의료 체계가 아직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확진 판정을 받고 거의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네. 사망하신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사망하시고 나서 코로나19로 지금 확진 판정 받은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들은 고령자에서 코로나19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일단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분들이 그러면은 입원할 수 있는 충분한 의료 시스템, 의료 자원이 남아 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지난 2주간 발생했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4,000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30% 정도가 우리가 60세 이상의 고령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2,300명 정도가 될 텐데요. 우리가 해외 사례를 놓고 봤을 때 4,0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3,000명 정도는 굉장히 경증의 증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800명 정도, 1,000명, 나머지 1,000명 정도는 이제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중에 200명 정도는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의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해외의 데이터고 이번에 발생한 환자군은 고령자가 너무 많습니다. 예. 분명히 이거보다 더 많은 중환자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중환자의 증가 현상을 봐도 8월 27일 날 46명의 위중증 환자가 8월 28일 날 58명으로 거의 20% 가깝게 늘었거든요. 아마 앞으로 계속 더 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일반 병원에 입원이 가능한 사람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원이 가능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되겠지만 최중증 환자나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중환자실 자원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문제는 중환자실이라고 부르는 의료 자원은 단시간 내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비의 문제도 있지만 중환자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고도로 훈련된 의료 자원은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자원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재감염 사례가 세계 곳곳에서 나오면서 코로나19 면역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재감염 때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졌다라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 뭐 코로나19 면역 지속 기간이 좀 다른 감염병에 비해서 짧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올 초에 여러 예측을 하면서 나왔던 예측 중에 하나가 분명히 코로나19는 재감염이 가능할 거다라는 예측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현재 이 코로나19 말고도 인간계에 토착화되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4종류가 더 있습니다. 근데 그 4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최소한 2종 이상은 항체가 형성된 기간에도 재감염이 가능하다라는 보고들이 있거든요.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재감염이 가능할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코로나19와 80% 정도 유전적 상관성을 갖고 있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예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1년 이내에 면역력을 상실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코로나19라고 부르는 바이러스는 재감염이 가능하다고 예측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사례들이 나오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재감염 때의 두 가지의 측면이 어떠느냐가 이 재감염의 중요성을 결정을 짓는데 첫 번째는 임상적으로 더 중요한, 그러니까 더 위중한 상태로 가느냐 아니면 가벼운 상태로 가느냐 여부하고 재감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사례들을 봤을 때 일부는 보다 더 경증으로, 즉 무증상으로 간 경우도 있지만 미국 사례처럼 더 위중한 경우로 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감염의 양상은 아직까지는 파악이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전파 가능하느냐 여부는 아직은 세포병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확답은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재감염 사례의 바이러스 CT 값이라든가 또는 항체가 그 당시에 없었던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아마 재감염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집단 면역 또는 이미 감염자들에 의한 그런 집단 면역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걸리지 않도록 방지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재감염 사례가
글쎄요, 뭐 앞으로의 좀 백신 개발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좀 우려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신을 개발해도 만약에 재감염이 되면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 백신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될 수 있고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감염된 바이러스 유전 계통이 다르다고 하면 이것도 이제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미국의 네. 사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4월에 음성 판정 받고 그러니까 양성 판정 받아서 자가격리 했다가 음성 판정을 받고 그동안 3개월 후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러스 유형 유전적 계통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럼 이제 백신 개발 과정에서 어떤 바이러스의 유전 계통을 가지고 백신을 개발할 거냐? 그러면 각각 다른 또 백신을 개발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될 수 있겠죠. 또 그럼 어느 정도의 변형된 바이러스가 변형된 형태가 어느 정도까지 바뀌느냐에 따라서 백신을 계속 또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예.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백신 하나를 만들어내면 그 병이 걸리면 그 백신으로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그 변형된만을 또 따라가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교수님 말씀처럼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걸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한 번 걸렸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안심하신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자꾸 변형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예.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자, 코로나19와 관련한 내용들 이형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